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베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아이디에 베컴이라는 분이 생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베컴 교수님 사랑해요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셨네. 셰일브 앵커님 사랑해요. 왜 자꾸 저를 걸고 넘어지십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저 배 소장한테도 유튜브에서 테스 형께서 배 소장이 배고픈가 봐요. 사탕통을 슬쩍 만져보네. 테스 너무 형. 그쪽에 가까이 갖다 놨어요. 네. 여기다 갖다 놓고요. 테스 형 너무 좋습니다. 테스 형.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신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유조선이 이란 군대에 지금 납포가 돼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입니다. 우리 국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 캐미오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 억류가 됐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이제 그 좁은 데죠.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 그 사이에 있는 거. 해협. 바로 중동의 하약고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한국 캐미오는 에탄올 등 7,200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하던 도중에 납포됐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운반하지 않았느냐. 현재 이란의 반다스 아바스 항에 억류되어 있는데요. 한국 캐미오에는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5명을 포함해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등 모두 20여 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캐미오가 그러니까 우리 원유를 수송하는 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을 운송해주고 운임을 받는.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UA를 싣고 가다가 중간에 납포됐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조선 납포라고 계속 알려졌었죠. 그게 한 9,900톤쯤 되는 큰 배라고 그러던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한마디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이제 우리 선박이 영해를 침범했다. 자기네 영해, 이란 영해를 침범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캐미오 측에서는 아니다. 납포된 해역이 공해상이다. 그리고 해양 오염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왜냐? 만약에 우리가 해양 오염을 했으면 주변에 선박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고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매년 정기 검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에 충격이 없으면은 뭐 기름 같은 것인지 이런 게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러고요. 최근에 3개월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 측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하고 수출하고 받아야 될 대금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달러를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90억이 됩니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주고 있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못 주니까 그러면은 백신과 맞바꾸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서로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우리 쪽을 압박 내지는 협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캐미오 측을 억류 납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18년 5월 달에 이란 핵 협의에서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이란이 트럼프한테 계속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이란에서 원유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캐미오 측이 납포되기 전에 이란 측이 또 우라늄 농축을 20%를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때가 가셈 솔레마인이라는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등 7명이 미국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거든요. 작년 1월 3일. 1년 전이죠. 1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이란 측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외교 군사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뭐 이란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외교적으로는 주 이란 대사관,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안전부터 먼저 확인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란 정부에 억류된 선박을 빨리 풀어달라, 억류 해제를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원들의 안전은 이상이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또 오만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체형함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고요. 인근에서 항해 중인 우리 한국 선박이 또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영함이 4,400톤짜리 우리나라 구축함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옛날에 제가 국방부도 좀 출입해서 MBC 시절에 조그만 와, 잘 그러고 최일구 보니까 앵커니까 잘하는 거예요. 최영함이 그분이잖아요. 최영 장군 황금알기를 돌같이 할라. 아니 그렇죠. 예. 적당히 하시죠. 간결하게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최영함이 오늘 오전에 그 나포 근처 해역에 도착할 네. 것이라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도착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아직. 추가적으로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데 네. 또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상당히 우리 측에 대해서 좀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声명을 냈는데요. 한국 선박을 즉시 석방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선박이 납포된 지 12시간 만에 성명이 나왔고요. 이란 측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갈취한 행동이다. 즉 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항행의 자유 또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도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제 생각인데 1월 20일 날 조 바이든이 이제 미국 취임을 대통령 하게 취임하잖아요. 되죠.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항의성 시험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해봐요. 뭐 저도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미 행정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이란과의 핵포괄 핵정 협정에 탈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이란 측과 제가 볼 때는 핵 재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줄 수가 있으니까 사탕 2개. 멀리서 쉬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중동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란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또 일종의 얼음장을 놓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라크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이라크에서도 반미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중동이 이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면 또 하얗고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세 밝은 흉포가는 마구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처럼 막 던지시네요. 네. 유튜브로 김희철님이 최일구 형님을 특사로 파견해 주세요. 저는 뭐 못 가고 무겁당에서 우리 뚱커벨이 한번 특사로 거기 갔다 올래요? 호르무즈 해역에? 다 좋은데 뜰 수 있는 항공기가 없다고 하네요. 네, 떨 수 없는? 네, 무거워서 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생후 16개월 참 입양된 지 10달 만에 양부 막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일명. 네. 매일매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그 사인을 놓고 제 감정을 의뢰했다면서요? 네, 제 감정을 의뢰했고요. 참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하기도 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사망을 했는데 좀 더 물론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은 양부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경찰이 초동 대처를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게 되는데 정인이가 사망 당시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췌장까지 파열되어 있던 상황. 이게 사실 어른의 경우에도 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참혹한 상황이거든요. 그 췌장 파열은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전문의 얘기로는 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정도의 충격을 가해야만이 췌장이 절단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폭행을 했으면 그렇게 됐을 겁니까? 제가 볼 때 췌장 파열은 앞으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기소한다면은 네. 아마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사유가 될 증거가 것으로 될 그렇게 것 같아요. 보입니다. 바로 관련된 내용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망 원인은 등 쪽을 강하게 맞아 생긴 장기 손상인데 이 양은 많은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이라고 그랬는데 국과수에서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무거운 것이 위에서 덮쳤을 때 그 충격을 못 견뎠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손상이지. 그러니까 아이를 떨어뜨린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의 충격 그렇죠. 아니겠느냐. 육중한 무엇인가가 이 위를 덮친 정도. 그래서 고의적 폭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부검 결과인데 하지만 검찰은 아동 학대 치사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진짜 너무 큰 상태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미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동의를 냈고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도 이 530여 건이 법원에 접수됐는데 실제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은 전국 각지에서 이 진정서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뢰가 됐는데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학대 치사가 되느냐, 네,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또 아동 학대 치사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가 되는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서 좀 공적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지원을 강화해라라는 이제 지시를 내렸고요. 현재는 지금 대체적으로 입양 문제가 입양 기관이 주도해서 되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공적 시스템이 사실상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한 것 같고요. 해마다 한 300명 정도가 국내 입양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손 과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입양 절차부터 다시 이 시스템을 점검해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고요. 그리고 입양 이후에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입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문 횟수도 늘리고 정기적으로 좀 방문돼서 아이 학대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양 가정을 방문할 때 주변인들도 방문해서 조사하고 이런 걸 또 보고하는 이런 걸 좀 의무화해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양부모들이 아무래도 양육을 하다 보면은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 그 지난달에 그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공무원이 국민청원에 올린 호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게 다시 이 사건이 부각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데 이 전담 공무원이 자치단체마다 5명에서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인력이 없다는 거고 의료비 지원이 전혀 안 된대요. 그 아동학대를 이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 어디 돌봄센터 보내거나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의료비를 땡전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야 된다는 실정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의 사건 같은 경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경찰의 잘못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지금 APO라고 아동학대 전담 경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면 아동학대 전담 경찰이 판단을 해서 수사팀에 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건데요. 지금 3차례나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공적 감시 시스템 된 것 같아요. 네. 이웃이 신고를 했고 아동 기관에서 신고를 했고 의사가 신고를 했고 근데 다 정작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아동 전담 학대 경찰이 이거를 정확하게 팀에다가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양천경찰서에 4개 팀이 있는데요. 3개 팀이 했는데 결국은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수사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부모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그 말만 믿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전에 이 죽음까지 이르는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부된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요. 상당히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물어가지고 좀 각성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백흠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제도 전반을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게 생각이 그게 아닌 것이 양엄마가 학대를 한 것에 대해서 수사 대상은 누구였냐면 양아버지가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양아빠는 괜찮다 뭐 그냥 애를 조금 더 재우느라고 그랬다. 이러다 보니까 네. 경찰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하면 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도 자체부터 저는 완전히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동의하고요. 자, 이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제도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국회 아닙니까? 국회 뭐 하고 있어요?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여야 반응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뭐 앞다투어서 움직이는데 좀 진작에 했었어야죠. 정의나 미안의 챌린저에 이 여야 의원들까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도 빨리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것도 더 문제겠지만 좀 소 잃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많은 분들이 뭐 저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정인이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명을 저희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요 김영주 변호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을
정인이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 백건 교수께서 김영주 변호사 인터뷰 좀 정리해서 간결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왜 이 정의 사건으로 부르면 안 된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이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아동학대 피해 이름을 내보내고 또 사진을 내보내면은 그게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니까요. 정인이 사건을 하지 말고 양천 입양 아동 사망 사건 이렇게 명명을 하자라고 김영주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또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쳤는지를 좀 반성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 또 공공기관 책임자 정치권이 다 모여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배 소장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뭐 이럴 때 정치권이 보여주기 식으로 뒷북치고 뭐 챌린지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번에는 이 여야 따로따로 하지 말고 지금 이번에도 여당 또 법안 내놨고 야당 법안 내놨고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좀 통합해서 그렇죠. 국회에서 좀 특위 만들어서 함께 사회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 대응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양천 입양 아동 사망 사건 저희도 그러면 김영주 변호사 조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명명하는 걸로 하고요. 그 지금 기사 일부를 보면 말이죠.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신고를 3차례 받았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한 양천경찰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학대 방조 양천서장 파면 청원이 하루 만에 17만 명 동의를 얻었다고 그러고 학대 신고를 3번 묵살한 양천경찰서 서장은 전 경찰개혁의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다. 경찰개혁의 팀장이었는데 또 이런 식의 이게 청원이 상당히 핵심 포인트를 짚은 것 같은 게 이번에 이제 징계위원회에 여러 명이 회부가 됐는데요. 양천 서장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민청원이 핵심을 짚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 사면론 관련 짤막하게 또 한번 해볼게요. 배 소장님. 네. 이낙연 대표는 KBS 9시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나왔더라고요. 네, 이 사면 카드에 대해서 제 이익만 생각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 이제 선제 조건 필요한 사면이라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방송 내용과 같이 완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이었던 분이죠. 정한준 교수 발언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왜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당초에 기사가 공수처를 반대한다라고 기사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가 했는데 보니까 본인이 어제 JTBC 신년 토론에 나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 발언이 좀 시골 사람이어서 정확하지 않았고 공수처를 반대한 게 아니고 공소청을 반대했다. 공소청? 네, 공소청은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발의하는 얘기죠. 그렇죠. 공소청. 김영민 의원이 발의한 건데 그럼 왜 반대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사 기소권이 분리가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누군가 이걸 감독을 해야 되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는 폐지하지만은 통제권은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굳이 별도로 조직은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총장의 탄핵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정확한 스탠스가 뭔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러면서도 탄핵도 절차법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공무원들을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견제를 해야 될 법적 기구가 좀 부족하니까 탄핵 절차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뭐 탄핵 윤석열 총장 탄핵 얘기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거 아직도 들어갔다고 제기가 되고 보면 안 있나요? 되고요. 예, 조건부 탄핵론을 가지고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빼들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에서도 굳이 칼을 빼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예.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백건 교수께서 얘기하신 공소청 오늘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공소청 자 몇 개 칠까요? 밑줄 치면은 뭐 상 줍니까? 몇 개 쳐요. 오늘은 밑줄 안 치겠습니다. 상을 치겠습니다. 한 청취자가 배종찬 소장님 오늘 오전 뉴스공장에서는 점잖게 하다가 허리케인에서는 좀 까부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셔서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이것을 만들자는 법안을 내놨죠.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백현 교수님. 네. 청은 청인데 공소만 하라는 청인가요? 자, TBS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